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오늘 기일을 지정해야 금요일에 선고가 가능한데 일과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선고일 공지는 없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아직 선고일 지정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과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발표가 된 건 없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 평의 경과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헌재 관계자는 조금 전 YTN과의 통화에서 별도 선고기일 공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례를 보면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사흘이나 이틀 전에 선고 계획을 양측과 언론에 알려왔죠. 선고 가능성이 큰 날로 꼽혔던 모레 선고하려면 적어도 오늘 평의 뒤에는 선고 날짜가 발표가 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선고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방호 강화나 인근 학교 휴교 등을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면 기습적으로 통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내놓은 공지에 따르면 오늘 선고기일 공지를 안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다음 주가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 역시 지금 오늘 선고기일을 안 한다고 발표했다는 거는 탄핵 심판 결론이 다음 주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 내용도 비슷한데요. 우선 재판관들이 이번 사건의 결론, 즉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구두로 서로 공유하는 판결 절차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선고 당일 직전보다는 며칠 전 미리 판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나올 때 한 총리 사건 선고 날짜도 함께 공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두 사건 쟁점이 일부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의 핵심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 등에서 한 총리가 한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지 여부인데 국무회의의 적법성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했는지를 가르는 중대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사건을 다른 날 선고할 경우 헌재의 판단이 미리 공개가 되는 셈이 되는 만큼 같은 날 선고가 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를 기다리는 여야 표정도 미묘하게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입은 채 거리에서 탄핵 찬성 여론 결집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외치며 일주일째 거리 행진과 집회를 이어간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러 위협에 시달려온 이재명 대표도 방탄복을 입고 참석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당내에선 사회 혼란과 불안이 커지는데 이렇게 시간을 끌 일이냐며 헌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부쩍 늘었습니다. 만에 하나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국민들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생 배경과 존재 이유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당에선 윤 대통령 복귀를 점치는 기대 섞인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해 결론이 늦어지는 건 그만큼 헌법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크다는 뜻 아니겠냐는 추론입니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는 겁니다.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나. 중진들은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 모여 탄핵 정국을 체제 전쟁에 빗대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적어도 대통령께서 다시 직무에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는 탄핵 심판 선고에 제1야당 대표는 방탄복을 입고 거리로 나갔고 여당 의원들의 헌재 앞 연좌 농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자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거란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남겨둔 예민한 정국 탓인지 정치권의 발언 수위도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현행범이라고 비난했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 발언에 반발하면서 테러리스트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추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국민이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발언을 파고들었습니다. 최 대행 스스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란 취지의 헌재 결정을 어기고 있으면서 유체이탈 합법을 쓴다며 재차 임명을 촉구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아예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규정하며 체포가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최상위 공직자가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며 계속 용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탄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여권은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는 건 공당의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라며 정치를 천박하게 만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불리하게 나올까 봐 그런 건지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때문인지 터놓고 말해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는데 내란범, 깡패, 몸조심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는 등 원색적인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정치권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는 데엔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기대했던 야당의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 역시 자제보단 맞불 비난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인데 여야의 탄핵 심판 여론전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형사재판이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특히 조 청장은 이른바 체포조 의혹을 밝혀낼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 법정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인사 체포와 국회 봉쇄 지시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국회 기능을 방해하려 했다는 국헌 문란 쟁점과 맞닿은 만큼 진술에 이목이 쏠렸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기소가 돼서 지금 피고인 신분입니다. 관련 공소 사실에 좀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증언을 못하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고 지난달 6일 열린 형사재판 준비기일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유지 활동을 했다며 오히려 계엄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범죄 실현을 막았다는 겁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출석이 의무인 첫 정식 재판에 나와 구체적인 입장을 낼지 관심입니다. 법원은 내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다른 경찰 간부들의 재판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 1월 경찰과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헌재가 오늘 선고일 공지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이라도 하루 전에 선고일 공지가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은 다음 주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전례를 봤을 때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전에 이 기일에 대한 통지가 있었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일 전에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금요일이 아무래도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금요일에 하려고 한다면 오늘 정도에는 통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방금 속보를 통해서 헌재에서 오늘은 이 선고기일에 대한 통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래도 다음 주에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아예 하루 전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가 조금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능성만 있을 뿐이지 언제라고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래도 언제가 가장 좀 유력할까요? 예, 만약 다음 주로 넘어간다고 해도 아직 예상이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월요일에만 해도 저녁쯤에 평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또다시 이제 다시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이라도 평의가 이번 주 말 정도에는 이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기일 지정이 다음 주 초 아니면 중순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다음 주 말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 주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평의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평의를 다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선고가 파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재판부에서는 이 재판관들마다 이 선고의 시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하루 전에 공지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헌재 인근 경비 강화라든지 아니면 인근 학교들 휴교를 지정하는 데는 하루 전 선고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하루 전 선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5년간 헌재에서의 사건 내용을 봤을 때는 한 5건, 6건 정도는 하루 전에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루 전 선고, 기일 통지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선고의 파급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경찰에서도 가포비상을 통해서 굉장히 헌재 주변을 다 진공 상태로 만들고 안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인근 학교들에 대한 휴교 조치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 만에 준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하루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선고기일을 통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루 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고 통지와 관련해서 선고일이 지정이 되면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는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데 이 과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때만 해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통지 자체는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4월까지도 내다보는 전망에서는 그래도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그 재판관 2명이 퇴임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을 한 거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 구성을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는 9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8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4월 18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또 2사람의 재판관이 퇴임 기간이 됩니다. 그러면 6명의 재판관이 되는 것인데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법에서는 23조 1항에서 7명 이상의 이 재판관이 심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 가처분을 통해서 심리 자체는 6명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6인의 재판관이 이 부분 결정을 내리는 것, 선고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이견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6인이 되는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결국에는 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4월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 접수된 지 95일이 지났고 최종 변론은 22일이 지났습니다.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이거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평의에 대해서 일단은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예상이 됐던 근거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번의 탄핵 사건이 대통령에 대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11일, 14일 정도의 평의 기간이 있었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선고가 됐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근거가 됐던 부분이 지금 이 어제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헌재에서 계속해서 일정을 비워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전에 선고를 하기 위해서 평일을 열고자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렇다면 늦어도 18일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선고일에 대한 지정이 없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헌재에서 기존에 예상했던 그 일정보다도 훨씬 더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재판관들 간에 아직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 간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이냐, 이 쟁점이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절차적인 요건에 대해서 뭐 각하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나 뭐 절차 이런 부분은 다 합의가 되었는데 이 나머지 뭐 법리적인 적용이라든지 아니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가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평의 자체가 비공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보도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추측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어떠한 이유로 평의가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관들이 절차적인 그러니까 과정에 좀 중점을 두고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주장들의 근거는 뭡니까? 예, 일단은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이에 대해서 이 결정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봤을 때 이 납득하기 어렵다,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견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재판소에서 굉장히 심의를 이 숙고를 해서 평의를 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작성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와 관련해서도 이 계속해서 이 진행하는 절차에서 이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증인신문의 이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절차적 하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재에서 주장이 됐던 부분이 국회에서 이 탄핵 소추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의결 당시에는 이 형법상의 내란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헌재에서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이 형법상의 내란죄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것이 제외됐다라고 한다면 소추 의결 자체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요건에 흠이 있기 때문에 각하의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 부분도 굉장히 이런 다툼의 여지가 없게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 평의를 거쳐서 선고를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각하, 그러니까 탄핵 반대파 쪽에서는 기각 쪽에서 각하 쪽으로 좀 이렇게 전략을 바꾼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재판관 중에 기각 쪽이 2명, 각하 쪽에 1명 정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각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각하를 선택지로 끼워 넣는 게 기각 결론을 내는데 유리하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이 이제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의 6명 이상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각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6명 중에 이 6명이 되지 않는 이 재판관들이 기각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각하의 의견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기각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 인정 그리고 이 법리적인 판단 그리고 중대성 이 3가지를 보는 이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각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소추 의결상의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이 소송 자체가 이 링에 올라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송의 이
그 기각이나 인용 같은 경우에는 링에 올라와서 이기고 지고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각하는 원래 이 사람이 링에 올라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주장을 함으로써 법리적인 쟁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각하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나 이미 변론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요건이 안 된다고 결정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사건도 아마 일반적인 저희가 진행한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결국에는 재판소의 이 재판관들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기록을 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나서 이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이 증인신문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때 법리적인 해석이라든지 사실관계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자 정리를 하고 그것을 재판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평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각하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이 이 추후에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평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일이 많이 지정됐다고 해서 각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이 각하 주장 자체가 이 기록이라든지 법리적인 것으로 봤을 때 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은 변론이 끝난 지는 지금 한 달가량 됐고요. 어제는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이 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버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총리나 법무부 장관 사건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 이것도 여러 군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결이 빨리 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사건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사건과 이 내란, 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내란을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예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날 선고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보다도 대통령의 선고가 더 이제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사건 자체를 먼저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이 윤 대통령의 사건과 쟁점이 이제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상태에서 이 부분 지금 현재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를 통해서 직무 정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행위가 만약에라도 한덕수 총리의 사건이 탄핵 사건이 인용이나 기각이라고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탄핵 자체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최상목 대행이 그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했던 이 재판관 임명 행위에 대해서 유효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라도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 자체가 탄핵이 요건에 이제 미비하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부적절한 이런 이제 탄핵이었다라고 본다면 이에 따라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직무 대행이 한 행위가 유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이 조금 더 높게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절차적인 논쟁도 조금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마흔이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오늘로 21일째, 3주째가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니 몸조심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직무유기 주장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만약에 이 현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지금 현재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요건이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가 가능할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이러한 주장이 있다 정도로 제가 보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이 권한쟁의가 있었고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하는 행위가 결국에는 국회의 이 헌법재판관을 구성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가처분도 추가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처분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의 이 임명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김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시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가 됐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접수가 됐고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 가처분 제도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처분 제도 같은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 간에 누가 대표이사인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 대표이사가 소송으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공석으로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 가처분을 통해서 이 지위를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임시 지위를 정하는 이런 가처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가처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송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가처분을 통해서 급박하게 정할 만큼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긴급성이라든지 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가처분의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런 재판관의 임시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니면 부여해달라고 하는 이런 가처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무래도 이 법리적으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까지도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 김정환 변호사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앞서서 헌법 소원도 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권한쟁의 심판만 나온 거죠, 결론은? 예, 맞습니다.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임명과 관련해서 권한쟁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한쟁의라는 것은 국가기관 간에 이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회가 국회의 이 선출권이 침해받았다라고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권한쟁의를 이제 신청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판단이 났던 것이 이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을 해준 겁니다. 다만 침해한다라는 이 권한쟁의에 대해서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한 것인지 임명을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명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당시에 이 관련해서 임명하라라는 청구도 헌법재판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지위가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권한에 이 헌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부분인 것인지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판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도 이 임명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괴를 같이 하는 이 임시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아니면 부여하고자 하는 이 가처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조금 초유의 신청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지 조금 더 저희가 법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라면서 강하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헌재의 내부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주장이 나오는 부분은 이 재판관 결국에는 이 탄핵에 대해서는 몇 명의 찬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8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이 9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약이라도 이분 시간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한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 바로 이 평의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선고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결국에는 이 최종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재판관은 이 부분 판단에 참여할 수가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최종 심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변론을 제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의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쟁점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고를 앞두고 헌재 인근의 경비가 삼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에 4명이 숨지고 63명이 또 다치기도 했었는데, 혹시라도 선고 당일 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처벌이 이뤄지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그와 관련한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대해서 일단 경찰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러한 상황을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떠한 조금
형법상의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폭행이라든지 뭐 공용물 손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의 행위에 따라서 죄가 성립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관심을 저희가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법에 대해서 이런 어떤 내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법적으로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 형법상의 어떠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법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부지법 피고인들 1심 재판을 살펴보면 일부 변호인들이 국민 저항권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뭡니까? 이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이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헌법의 어떠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침해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실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이런 권리라든지 아니면 이 공익을 위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 저항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개념으로 대법원 판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설이 나누는 것이 이 긍정설에서는 헌법 전문에 이 국민 저항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또 이 전문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라는 이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 또 부정설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헌법에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라든지 그리고 이 전문의 효력 자체가 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다툼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헌재와 대법원에서도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엔 각 사건에 따라서 국민 저항권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데 결국 이 저항권이라는 것은 법의 체계를 넘어설 만큼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사안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는 각각의 법원에서 볼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재판관에 대한 테러나 살해 협박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제 이 특정인에 대해서 어떤 뭐 협박을 한다라고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러한 목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글을 올렸다라고 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모두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이 부분 글 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내일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서 경찰 수뇌부들의 첫 재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특히 이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할까요? 예, 조지호 경찰청장은 결국에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투고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가 있을 때 그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 혐의의 주요 종사자 혐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와 관련해서 주요 종사 혐의가 없고 또 뭐 내란죄 자체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첫 공판 기일이고 첫 공판 기일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을 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조각조각 이렇게 의견을 내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 어떤 것인지는 거의 이 선고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결국에는 변론기일이 종결이 될 시점 즈음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 청장이 계엄 선포 이전 안가 회동에 참석을 했던 핵심 인물인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드러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사실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찰 그리고 이 변호인 측에서 각각 주장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증명할 것인지를 확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관련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 청장은 헌재에 앞서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은 여러 가지 질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사실상 거부한 건데 나중에 그 헌재 평의에서도 이 형사 재판 내용을 참고할 수가 있습니까? 예, 만약에 이 형사 재판이 종결 시점에 다다라서 결국에는 이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본인의 입장이 이것이다라는 것이 정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헌재에서도 이 특정 당사자의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 이런 것이다를 참고를 할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공판 기일에서는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의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에는 이 주장이 정리된 이 의견서가 어떠한 객관적인 사실을 어디까지 증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제출되어 있던 이 수사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증인신문의 내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 영장 실질 심사가 모레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구속의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됐다라고 재판부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구속의 요건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증거의 인멸의 우려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불구속 상태에서 일단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판부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결국에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을 통해서 어떤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고 볼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또 혐의의 상당성 이 부분에 관해서도 법리적인 쟁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재판부가 어느 쪽에 이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볼 것인지 이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혐의를 보면은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 내역의 삭제를 지시했다든지 아니면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 지금 검찰은 지적을 한 겁니다.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한 판단 부분이 확실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비화폰 삭제를 지시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에 뭐 이런 그 예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이 비화폰 삭제 우려가 있다는 이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이 증거가 있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것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증명함에 있어서는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떤 것인지, 물적 증거인지 아니면 뭐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나온 인적 증거인지 이런 부분도 구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증거가 제출되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지금 경찰이 4번이나 영장을 신청한 결과 검찰이 청구를 한 거잖아요. 지난 6일에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검찰이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지 11일 만에 청구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늦은 결과라고 보십니까? 예, 이 늦은 결과에 대해서 경찰에서 다시 한번 청구하는 것이 늦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경찰에서 이분 그 영장 청구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서 만약에 이분 영장에 대해서 이 부분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경찰에서 일단 검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해당 내용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원에 다시 한번 청구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검찰에서 봤을 때 이 경찰에서 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 사실관계에 대한 뭐 그 소명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도주나 증거인멸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반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이라도 3번째 반려 이후에 이 영장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신청을 하는 절차가 그 11일 정도 걸린 것이 늦었느냐라고 본다면 그 기간 동안 경찰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증거를 더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늦었는지 여부를 논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검찰에 이 부분 결국 3번이나 이 반려가 3번이나 이 반려가 되고 결국에 4번째 통해서 청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는지 여부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반려했던 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성훈 차장은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경호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까? 예, 일단은 불구속 수사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었을 때 이제 구속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범죄 혐의의 소명이 상당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다음에 구속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구속에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어서 일단은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증거를 붙였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한 달 반 만에 확대 부활했습니다. 정부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 투자가 증가하는 등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면서 서울 강남과 송파는 물론 전에 빠졌던 서초와 용산까지 4개 지역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개구 아파트 2,2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를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의 토지거래가 금지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합동 점검반을 가동해 토어제 위반 및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 확산 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출도 옥죄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하향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수도권 가계대출 총량 모니터링 추가 및 대출 관리 강화, 주택 구입자금 출처 수시 조사와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한 검증도 강화합니다. 집값이 상승할 때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변동성이 더 확대되어 국가 경제와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초기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을 도울 법령 개정과 행정 지원,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을 위한 후속 대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곳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의 아파트 단지 1,200여 곳입니다. 확대 지정된 곳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 6개월 동안 강남 3구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된 용산구. 이 일대 아파트값은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 등을 중심으로 토어제를 해제한 이후 한 달 만에 2억 원 정도 뛰었습니다.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만큼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토허제 확대 지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토허제 지정 기간엔 급등세가 주춤해지면서 집값이 조정 국면에 접어들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거래량도 줄을 거고 당분간은 그다음에 가격도 떨어질 테고 마영성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하니까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제가 만나본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룬 가운데 당분간 거래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묶여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당혹스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갭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옵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집 거래가 그렇게 활발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 달 만에 뒤집힌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날선 비판이 나옵니다. 토어제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도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단기에 해제와 지정을 반복하는 것은 시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당장 거래를 억제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누를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남 3구와 용산은 숨고르기 장세에 돌입하더라도 인근 지역으로 서울 주택 구매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대한 의혹이 점차 증폭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MBK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전에 단기사채 대량 발행이 과연 사기 판매에 해당하는지, 이를 MBK가 진두지휘했는지 여부입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사태 발생 보름 만에 금융감독원이 핵심 관계자인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어 진용을 갖춰서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MBK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회생 신청 전 단기사채 대량 발행이 과연 사기 판매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지만 MBK를 믿고 투자한 국민연금의 피해 규모 등 조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MBK 검사는 MBK 홈플러스 신용 등급 하락 인지 시점, 홈플러스 회생 신청 계획 시기, 전단체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ICPS 상환권 양도 과정에서의 투자자, 그러니까 LP, 특히나 이제 우리 국민연금공단 등 이익 침해 여부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그거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MBK 김병주 회장을 향해서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홈플러스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서 협력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신뢰감 있는 파트너라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홈플러스 측의 대주주인 MBK의 김병주 회장께서 어제 정무위 불출석하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이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해 변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MBK는 전날 국회 답변 내용을 볼 때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제가 어제 듣기로는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MBK 측에서 말은 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입장을 정하진 않은 걸로 저는 이렇게 읽히고,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가 주목을 받으면서 적대적 M&A와 먹튀를 일삼는 사모펀드 행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강도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의과대학 총장들이 집단 행동에 해당하는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고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 유급과 제적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대학은 더 나아가 제적에 대비해 편입학 충원까지 검토하는 걸로 전해지면서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임문석 기자입니다.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더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지만 동맹 휴학을 이어갈 움직임이 보이자 긴급히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총장들은 병역이나 장애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 육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휴학계를 즉시 반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른 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학별 규정에 따라 이제 유급, 제적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일부 대학은 의대생 다수가 제적될 가능성에 대비해 편입학 충원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번 총장회의에서 편입학 사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대학들이 원래 결혼이 생기면 편입학으로 학생을 충원해온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이를 별도로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생들은 개별 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 방송에서 의대생들이 원하는 건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라며 대학들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학칙대로 엄정하게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학칙상 적법한 휴학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전합니다. 각 대학은 의대생 집단 휴학계 반려를 오는 21일까지 완료하기로 정했습니다. 같은 날 경북대와 고려대를 선두로 대학들의 유급 제적 기준 시점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전면적 휴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중동에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전화 담판은 1시간 반 넘게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통화한 겁니다. 두 정상은 먼저 에너지 인프라 분야 부분 휴전으로 평화 노력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완전한 휴전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이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서로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즉시 군에 해당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서 합의한 30일 전면 휴전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체 전선을 따라 휴전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재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대한 필수 사항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정보 지원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는데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 미지수입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인 평화로 종식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전면적인 휴전 협상을 중동에서 즉각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연락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 두 정상의 통화로 일단 부분적인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종전 협상 테이블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전면 휴전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밤사이 러시아가 드론 40여 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것을 규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놓고 푸틴 대통령과 장시간 통화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미국과 러시아의 부분 휴전안을 환영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베를린을 방문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다음 단계는 전면 휴전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상세하고 완전한 평화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협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오는 4월 2일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겠다며 특히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더티 15, 지저분한 15라고 지목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명단을 내놓을 거라며 상호 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철강 제품의 우회 덤핑 차단에 나섭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회의에서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수입 철강제 제3국 우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꽃샘추위의 기세가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서울 기온이 1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로 여전히 예년보다는 춥지만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6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7, 8도가량 높아지며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은 종일,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영서와 충북은 밤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 강원도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공기가 탁한 날도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평일을 계속 이어가며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오늘도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당초 법조계가 예상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유력 날짜는 3월 14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통상 심리기간인 2주가 지난 시점이고 역대 대통령 사건이 금요일에 선고됐던 점을 비춰볼 때 가장 유력한 날짜로 예측됐던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3월 13일로 잡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 예상 날짜는 한 주 뒤인 오는 21일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헌재 재판부가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주보다 재판관 평의가 진전된 분위기가 감지됐고 주요 탄핵 심판 사건들을 털어내며 헌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21일 선고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번 주도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례를 보면 선고 기일은 이틀이나 사흘 전 당사자나 언론에 통지됐던 만큼 이번 주 선고를 진행하려면 늦어도 오늘까지는 선고일이 공지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공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만큼 하루 전에 통지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지만 선고 당일 헌재 주변 대규모 교통 통제와 인근 학교 임시 휴업을 위해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선고일을 임박해 통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4월에 선고할 거란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8인 체제가 깨지는 만큼 늦어도 이 시점을 넘기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는 연일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고는 늦어지고 있지만 집회 분위기는 갈수록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찬반 집회는 계속됐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른 시간부터 붐볐습니다. 안국 사거리에도 수백 명이 모여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하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외쳤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여러분의 권리를 위임받은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서울 광화문에 모인 탄핵 찬성 측은 조속한 파면만이 정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시민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식 농성에 이어 헌법재판소를 향해 159배도 진행했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만이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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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헌재 근처에서 울려 퍼진 찬반 양측의 목소리는 갈라진 우리 사회 여론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찰과 국민 누구든 즉시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헌재에서 임명 결정이 났는데도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대행이 국민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재 결정에 따라달라 하기 전에 최대행부터 헌재를 존중해 솔선수범을 보이라며 오늘 안에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너무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서울 중구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행사 참석 뒤에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 발언은 공당의 대표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최대행 탄핵소추 논의에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29차례 탄핵에 나섰는데 30번을 채우려는 것 같다며 국민이 분명히 심판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부산 피습 사건을 희화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목을 긁힌 뒤에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을 한 건데 민주당은 살인 미수 피해자를 조롱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발단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인공지능 AI 토론 제안은 묵살하고 석학인 유발 하라리와는 대담하기로 했다며 구차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테러를 당했던 두 정치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표를 비교했는데 이때 사용한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도 싸우자고 외친 반면 이 대표는 부산에서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쓴 겁니다. 야당에선 즉각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를 조롱조로 묘사하는 게 정치인의 언어가 맞느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기본적인 윤리조차 망각한 망언이라면서 인간이길 포기했냐고 나를 세웠고, 전현희 의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안 의원의 필연적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한 테러 위협을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깎아내렸는데 이를 두고도 전 의원은 여당 중진들은 유언비어 유포 전문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 간 설전이 거칠어지는 모양새인데 양측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탄핵 정국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직접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 검찰도 20차례 가까운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선고가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대표가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여러 건의 수사와 검찰의 구형량을 짚으면서 정상적인 검찰권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까지 진술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변론이 끝난 이후에만 모두 15차례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직선거법이 위헌인지 판단을 구해달라는 신청도 2차례나 했습니다. 검찰은 19차례 의견서로 맞대응했습니다. 백현동 발언의 전파성에 대한 의견이나 피고인의 왜곡된 변소에 대한 의견 같은 제목으로 유죄 주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이 대표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도 피고인 진술서를 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운명이 걸린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와 검찰 측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어느 쪽이 재판부를 더 많이 설득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가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구속갈림길에 섰습니다. 모레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데 비화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유롱성 기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내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실무자에게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이 영장에 기재됐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비화폰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과 군 관계자 등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며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의혹이 짙은 만큼 비화폰 서버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김 차장 등이 주도해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왔습니다. 경찰은 영장이 발부돼 강경파 수뇌부가 자리를 비우면 서버 압수수색 가능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온 경찰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이광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인공지능 챗봇에 계엄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의 포렌식 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지 미리 계엄을 알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심사 당일 서부지법 근처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상설특검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모두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하고 있고 관련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 이들 특검안을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가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를 오는 26일 예정된 긴급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 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명 씨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 씨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주요 당사자란 점을 들어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업체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여론조사 업체 서모 대표를 상대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위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한 게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되자 미국 측은 큰일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철통 같다는 동맹 상대국을 단지 연구소 보안 문제로 민간국가 리스트에 올렸다는 데서 논란과 의문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민간국가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논란이 커지자 미국 측은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양국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별일이 아니라고 안심시키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민간국가 포함 배경부터 논란과 의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라고 밝혔지만 한미 양국 모두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갖고 한국으로 가려다 적발된 한국인 연구원 사례가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기술 보안과 관련해 한국인 연구원이 연루된 더 심각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흔든 원인이자 민간 국가로 지정된 결정적 이유로 판단됩니다. 연구소 보안 문제가 동맹국을 민간국가 목록에 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점에서 보수 진영의 핵 무장론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산업부 장관을 급파해 미국 측에 민간국가 제외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외교당국의 고민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홍성리입니다. 과기부는 미국의 민간국가 지정에 대해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윤 과기부 1차관은 대덕 특구에서 열린 한미 과학기술 협력 강화 간담회에서 미 에너지부를 통해 우리나라와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없고 에너지부는 향후 협력 의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강남구와 송파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서울시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일단 반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을 추가 지정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 투자 비율이 2월에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자치구도 추가 지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경우 현재 강남, 상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토부 서울시 합동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하여 이상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금감원이 우리 금융지주에 대한 경영 실태 평가 결과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돼 등급을 2등급에서 상등급으로 하향 조정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21년 평가 결과 점수가 등급 하한선에 근접해 사소한 하향 요인만 있더라도 우리금융의 등급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다며 금융위와도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요즘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식음료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라면과 과자, 수입 주류에 이어서 카레까지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배달 시에 금액을 더 받는 이중 가격제가 확대되면서 체감 물가를 더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라면을 사기 위해 마트를 찾은 소비자. 대표적인 서민 음식의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낍니다.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죠. 물론 뭐 회사도 뭐 어렵다고 얘기하겠지만 뭐 오르면 부담이 됩니다. 이번 달에도 고환율 등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심 신라면과 CJ의 비비고, 오뚜기 3분 카레 등 제품군도 다양합니다. 여기에 주류업계와 외식업계도 잇따라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와 주류를 중심으로 이번 달부터 이미 가격이 올랐고 외식업체 프랜차이즈가 가격 인상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가격 인상도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를 강조한 뒤 같은 메뉴를 배달로 주문하면 값을 올려받는 이중 가격제. 버거킹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 시작돼 최근 커피 전문점과 도시락 업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리아나 버거킹 등 햄버거는 배달로 시키면 무려 1,000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 발생합니다. 가격이 다른 걸 알게 되면 좀 실망하고 배신감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박범수 차관이 잇따라 식품업계 관계자를 만나 물가 안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지만 식음료 업계의 너도나도 인상 분위기는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품업계는 고환율과 원자재값 상승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재료 가격이나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을 다시 낮추겠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과거 가격이 낮아진 사례가 극히 드물어 한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 낮아질지는 의문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처음 공개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주도권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주력 제품인 5세대 HBM3E 12단과 엔비디아의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를 나란히 전시하면서 엔비디아와의 협력 관계도 과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SK 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들의 세계 최초로 HBM4 12단 샘플을 제공한다는 사실도 기습 발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네덜란드 원전 수출 수주전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수원 측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참여하지 않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강원대 도계 캠퍼스에서 폭설로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폭설 예보에도 학교 측이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했고 이후 대응도 미흡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송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800여 미터에 자리 잡은 강원대 도계 캠퍼스. 낮 12시 반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보대로 오후부터 50cm 가까운 폭설이 쏟아지면서 통학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행 중단 전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버스에는 학생 30여 명이 타고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학교에서 읍내까진 걸어서 2시간 넘는 거리인데다 눈길과 눈보라까지 겹쳐 도보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 명이 학교에 고립됐지만 학교 측의 신속한 안내나 대처도 없어 혼란을 키웠습니다. 학교 식당에 음식도 부족해 일부 학생들은 편의점 제품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춥고 챙겨온 것도 없고 한데 그 상황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대처가 없었죠. 삼척시는 뒤늦게 제설 장비 5대를 긴급 투입했고 밤 9시가 돼서야 학생 300여 명이 간신히 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90톤가량의 눈더미가 덮치면서 도로가 다시 막혔고 남은 학생 80여 명은 대부분 기숙사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뒤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은 폭설이 예보된 만큼 비대면 수업 전환을 건의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폭설 때문에 비대면 했는데 그 다음날에 또 예보가 있는데 굳이 대면 수업한 게.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오전에 눈이 내리지 않아 적설량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해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임자 문책과 함께 폭설 대응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경기 포천시는 우리나라에서 군부대 사격장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전투기 오폭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기 포천 지역 14개 읍면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에는 오폭 사고를 규탄한다고 쓰인 붉은 띠를 두르고 일부 주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염원하는 삭발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오폭 사고는 무책임과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라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도 잘 수가 없고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고 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는 두렵습니다. 여기서 살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포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군부대 사격장이 많은 곳으로 9개 사격장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17배가 넘습니다. 사격장이 많은 만큼 관련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30년 동안 주요 사격장 2곳의 인근 지역 피해는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달리던 승용차에 총탄이 날아와 박히는 사고가 났고 2020년에는 도비탄으로 인해 산불이 난 사례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언제 또 다시 폭격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에서 불안에 떨며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말뿐인 대책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뿐 아니라 포천시 관광업까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25 전쟁 이후 7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만큼 이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과 보상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문체부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축구협회장에 취임한 뒤에 HDC 현대산업개발 임원을 축구협회에 불법 파견한 데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말 HDC 현대산업개발 상무부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서 A씨가 11년간 축구협회에 파견돼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의 수임료를 받는 등 여러 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팀 이름 변경을 선언한 뉴진스의 독자 활동 여부를 가려줄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멤버들이 23일 홍콩에서 NJG로 데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새 이름으로 공연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지난 14일 종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멤버 측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 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해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210억 투자로 전폭 지원을 했는데 공들여 키운 그룹을 차별하고 매장할 기업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멤버들은 지난달 6일 NJG를 활용한 상표권을 출연해 현재 심사 대기 중이고 NJG 새 계정으로 꾸준히 일상을 공유하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eah, we went to Jenny 선배님의 after party today. It was actually such an amazing experience. 멤버들이 오는 23일 홍콩 무대에서 신곡을 발표해 데뷔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이 어도어 손을 들어준다면 이름까지 변경한 멤버들 활동 제약이 불가피하고 반대의 경우엔 당분간 멤버들 독자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 법원이 어도어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글쎄요, 가능하다면 저희는 계획한 건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기 최정상 걸그룹이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소속사와 분쟁 중인 이례적인 상황인 만큼 엔터업계에서도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입장권 구하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를 구하지 못한 팬심을 울리는 중고거래 사기 역시 최근 기승을 부려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겨우내 시즌을 기다린 야구 팬이라면 개막전은 놓칠 수 없는 기회. 하지만 입장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고거래 카페에 올라온 개막전 입장권 판매글.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합니다. 원하는 경기에 좌석을 요구하면 곧바로 잔여 좌석이 있다고 답이 옵니다. 거짓 예매한 화면을 함께 보내 믿게 하고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재촉합니다. 야구 티켓만 전문으로 파는 그런 채팅방인 것처럼 꾸며놨고, 거기서 이제 고객님 거리면서 이제 본인들이 확보한 좌석을 보내주고 증거 인증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면 그 예매 화면 같은 거를 보내주는데. 사기 조직의 판매 계좌를 금융방지 서비스 더치트에 검색해봤습니다. 농협과 카카오톡 계좌 모두 사기 거래 전력이 나옵니다. 누적 피해액은 각각 300여만 원으로 티켓과 전자기기 등 각종 중고거래 사기에 이용됐습니다.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했지만 이미 10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제가 중고나라 글도 다 신고하고 이러니까 표를 샀던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대요. 더치트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글이 다 없어져서 더치트 가보니까 신고 내역이 있어서 다들 막 지금 한 10건 넘게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프로야구 경기뿐 아니라 유명 가수 콘서트부터 전자기기, 심지어 중고차까지. 이들의 사기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수법도 더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전국 각지에 흩어진 피해를 취합하는 데만 여러 날이 걸리고 사기 조직 총책이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건 이송도 이게 직접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하루 평균 발생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 판매는 줄잡아 약 800여 건. 대책은 굼뜨고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면서 피해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쯤 하남 검단산역을 출발하려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의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열차를 차고지로 보내고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출근길 지하철 운행도 일부 지연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출입문이 오작동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7분 거래 정지 사태는 중간가 호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발생한 전산장애는 최근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함께 도입된 중간가 호가와 기존 로직이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대체 거래소의 거래 종목이 800종목으로 확대되는 만큼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매 주말마다 합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의료 행위였다면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일부 과잉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인데 도수 치료나 영양 주사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 7달 만에 정부가 2차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고위험 필수 진료에 따르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달란 의료계 요구에 따라 의료사고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150일 안에 중대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잘못이 크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고 중상의 사고여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필수 의료 처치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과 합의로 면책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이 의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되 본인 부담률은 95%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보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 치료나 영양 주사 등이 대상이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도 개선해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사비를 많이 부담시키고 중증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각각 구분해 과잉 진료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가 개혁안 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데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 처벌 축소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사법부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 일시 정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자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불법 이민자들을 실은 비행기 3대가 엘살바도르로 향하던 지난 15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추방이 합법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행기 머리를 돌릴 것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번에 내쫓은 불법 이민자들은 갱단 멤버 등 흉악범들이었다며 적성국 국민법을 동원한 강제 추방은 대통령 권한이란 점을 내세웠습니다. Well, this is a time of war because Biden allowed millions of people, many of them criminals, many of them at the highest level. They emptied jails out.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무시한 건 삼권 분립 기반을 뒤흔든 것이란 지적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SNS 글로 판사에 대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판사는 선출된 사람이 아니지만 자신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며 불법 이민과의 싸움은 국민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방 중지 명령을 내린 판사를 급진적 좌파라고 비난하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최고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을 공개 반박했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고 법관 탄핵은 이미 역사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판결에 대한 이견은 항소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 1기 때도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같은 건 없다며 트럼프의 판사 공격에 맞섰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불법 이민 대응에서만 긍정 여론이 높다는 점이 사법부와의 갈등을 불사하고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테슬라를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자 미 법무부 장관이 테러 행위에 비유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은 테슬라 자산에 대한 일련의 폭력적인 공격은 국내 테러와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는 테슬라를 겨냥한 불매운동과 차량 방화 등이 잇따랐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른 것으로 공식 발표됐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국제사회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1.5도 선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최종 확인된 건데 우리나라도 기후위기로 인한 기상이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 초 기온이 급락하며 갑자기 쏟아진 폭설. 이 같은 기상이변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라는 기후위기의 한 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 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면서 북극 한기를 가두던 제트기류가 남쪽으로 밀려나 영하 40도의 북극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를 덮친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기상현상뿐만이 아니라 물이 부족해지고 가뭄이 일어나고 식량이 부족해지고 해양이 산성화되거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왔을 때를 보통 기후위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높아지는 것만은 막자고 결의했습니다. 이른바 기후위기 마지노선을 1.5도로 설정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동태평양이 따뜻해지는 강력한 엘니뇨 현상 등의 여파로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5도나 높아졌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2024년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의 임계점을 넘는 해가 될 거라고 경고한 세계기상기구는 기후현황 최종 보고서를 통해 1.5도 마지노선 붕괴를 공식화했습니다. 연평균 기온으로 봐도 지난해는 175년 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뜨거운 해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1970년대 이후부터 온도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빠른 시간 안에 온도가 오른 건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의 위기를 알리는 지표는 기온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는 80만 년 이래로 가장 높았고 해수면은 1993년 위성 관측 이후로 가장 올라갔습니다. 태풍과 가뭄, 폭우 등 극한 기후현상으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이주민이 발생했고 18개 나라에서 식량 위기가 악화하는 등 기후재앙이 지구를 덮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미국 남서부의 가시거리가 0에 가깝도록 만드는 모래폭풍이 불어 긴급 경보가 발령되고 고속도로가 폐쇄됐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미국 뉴멕시코에 모래폭풍이 강하게 몰아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 도로 곳곳에서 차량들이 멈춰서는 등 혼잡을 일으켰다고 전했습니다. 뉴멕시코 기상당국은 긴급 경보를 내리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게 외출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당국은 모래폭풍으로 가시거리가 거의 0에 가깝다며 애리조나주 경계 등 일부 고속도로를 폐쇄하고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에 맞춰 꽃샘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네, 우선 내일 아침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 등 여전히 예년보다는 춥지만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4도, 대전 16도, 대구 17도까지 오르면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겠고 오늘보다 7, 8도가량 크게 올라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오후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또 대기가 정체하는 가운데 국외 미세먼지가 점차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호남은 종일, 부산과 경남은 오후부터, 그 밖에 중서부 지방은 밤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호흡기뿐 아니라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 등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요. 눈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틈틈이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좋고요. 가렵거나 눈물이 나는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